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양소영입니다. 2017년 A씨는 친구 동생으로부터 비트코인 투자 업체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한번 해볼만 하다 판단한 A씨는 1,200만 원을 그리고 다른 지인 3명까지 이들은 총 6,15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해에 비트코인 사이트가 갑자기 폐쇄되면서 이들은 투자금을 모두 날리고 말았습니다. 그 후 비트코인 투자업체를 소개한 친구 동생을 상대로 투자금을 되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법무법인 승인 양소영 변호사입니다. 네, 요즘 비트코인 관련해서 관심들이 많으셔서 이 사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아마 이제 그 거래하는 거래소가 폐쇄되면서 투자금을 날리고 말았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투자하신 분들이 투자를 권유한 사람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재판부는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B씨가 고수익 부분만 설명하고 투자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과실이 있는 만큼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요. 재판부는 B씨가 원고들을 속여서 투자를 하겠다거나 투자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증거가 없다라고 하면서 거래 과정에서 B씨가 얻은 이익도 없어서 불법행위 책임이 없다. 그렇게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실 이제 투자와 관련해서 이거를 권유한 사람들이 특히 이제 뭐 이익이 나면은 뭐 거기에 대해서 그것은 본인의 이익이고 손해가 나는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면 그것은 투자가 아니겠죠. 그래서 이제 투자를 하실 때 항상 주의하셔야 될 것이 첫 번째, 자,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 위험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는 것이 맞는 것인지, 사실 돈을 빌려주는 대여금이 아니라면 기본적인 책임은 투자자에게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재판부가 얘기하는 것처럼 투자를 권유한 사람이 속였다거나 기망을 했다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면 여기에 대해서 손해는 내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 투자의 가장 기본이겠죠. 최근에 이제 암호화폐와 관련해서 많은 관심들이 있으신데요. 거래소가 폐쇄돼서 입은 손해가 있는 경우에 이에 대해서 지금 정부에 대책 마련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거래소가 정부의 등록이나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된 사이트는 아닌 것인지 그리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래가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 것인지 점검을 하면서 암호화폐 거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의견들이 있죠. 긍정적으로 보는 견해,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 결국에는 내가 투자를 했다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은 내가 지겠다는 태도로 한 것이니까요. 다들 신중하게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양담소에서 함께 나눠볼 법률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홈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 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백수현 변호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방금 오프닝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판례를 소개했는데요. 오늘 준비된 사연이 또 주식과 관련된 사연입니다. 요즘 비트코인 주식 관심이 많은데 변호사님은 어떠세요? 관심은 많은데 문외한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참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저희 변호사들이 일하다 보면 그 공부할 시간이 없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준비된 사연 만나보고 계속해서 얘기 나눠볼게요. 저는 결혼한 지 7년 차 아이 하나를 둔 맞벌이 부부입니다. 저는 대강 남편의 수입이나 지출 내역은 알고 있지만 정확한 급여나 사용처는 모르고 있고 약간의 생활비를 받아서 아이 어린이집 비용이나 집안 살림에 쓰고 있습니다. 남편이 생활비를 안 준 적은 없지만 이런저런 핑계로 조금씩 줄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남편이 주식 투자를 해서 몇 천만 원 손해를 본 적이 있는데 그때 다시는 주식을 하지 않기로 약속해놓고 다시 주식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액수도 전보다 많아지고 코인 투자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투자를 하겠다며 신용대출까지 받았다는데 정확한 액수를 말해주지 않아서 답답하고 걱정도 됩니다. 주식에 얼마를 투자했냐고 물어도 알려주지 않고 화만 내는 상황이고요. 둘이 벌어도 재산이 많지도 않고 아이 한 명 키우기도 빠듯한데 알 수 없는 빚만 늘어나는 상황이 너무 불안합니다. 주위에서 이혼하면 남편의 빚까지 같이 갚아야 한다고 하는데 정말 남편의 빚까지 갚아야 하나요? 요즘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제가 신문지상에서 보니까 그 여성과 남성, 그러니까 주부들의 수익률하고 평균 수익률하고 남성들의 평균 수익률하고 주부들의 평균 수익률이 더 높다 그런 기사도 봤습니다. 그 남편분은 조금 이렇게 약간 위험한 수익이 높은 투자를 주로 하셨는지 몇 천만 원 손해를 보셨다고 하네요.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실제로 많습니다. 이게 결국은 투자 실패가 재산 감소뿐 아니라 또 채무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네. 그 문제로 이제 부부 갈등이 생기고 네. 결국 이혼으로까지 가게 되는 그런 문제를 주변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건 어떻습니까, 변호사님? 주식 투자로 손해를 봤다. 이것 자체가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까? 주식 투자를 하면 사실 이익을 보기도 하죠. 그리고 손해를 보기도 하는데 그럼 이익을 보면 이혼 사유가 아니고 손해를 보면 이혼 사유인가 이걸 네.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단지 이러한 이익인가 손해인가의 경제적인 관점에서 볼 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렇죠. 다만 네. 이제 부부간의 신뢰의 문제, 신뢰에 반하는 행동을 해서 한쪽 배우자가 이제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럼 그건 이혼 사유가 돼야 하는 거 아니냐 하는 문제로 접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 지금 사연에서 보면은 손실로 인해서 채무가 생기고 그로 인해서 이제 갈등을 겪었다. 이제 요게 이제 가면서 이혼 사유가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네. 사연하고 비슷한 사례에서 이제 서로 충분히 상의해서 적절한 범위 안에서 주식 투자를 결정했어야 하는데 네. 대출까지 받으면서 투자해서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됐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은 걸로 보인다. 네. 이것은 뭐 이해와 협조를 얻어 가게를 설계해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게을리한 거다. 라고 해서 법원은 이제 무리하게 주식 투자를 한 남편에게 이혼 사유가 있다라고 판시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그 중심은 대출까지 받으면서 투자를 했고 협의를 거치 않았고 그러니까 결국 무리하게 투자를 했다. 이제 이게 포인트가 되겠군요. 그렇죠. 상대방과 충분히 사전에 네. 협의를 했으면 사실 주식 투자를 해서 손해를 네. 봤다고 해서 그게 이혼 사유가 되지는 않겠죠. 네. 그 어떤 분들은 왜 남들은 다 하는데 당신은 안 해? 하면서 이제 부인이 권유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니까요. 네. 자, 오늘 사례자가 가장 궁금해 하시는 거는 남편이 이제 아내 모르게 주식 투자를 하면서 생긴 빚을 아내도 갚아야 되느냐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변호사님? 이게 채무가 있다고 무조건 재산 분할해서 같이 청산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이제 대법원은 일관되게 이제 보고 있는 게 부부 일방이 혼인 중에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원칙적으로 개인 채무다. 다만 이제 일상 가사에 관한 채무는 공동 재산이 형성에 수반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같이 청산해야 된다라고 보고 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주식 투자를 해서 수익이 나면은 또 생활비로 쓸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그런 걸 보면은 이게 같이 책임을 져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우리 사연은 모르게 주식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 빚에 대해서 아내가 갚아야 되는지 이제 이렇게 지금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변호사님 방금 설명해 준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 사연 주신 분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사연을 보기 이전에 이제 비슷한 사안에서 법원에 이제 판시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네. 이제 남편이 부인과 상의 없이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서 살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요. 그 네. 대출금 상환하려고 다시 이 금융권으로부터 이제 고금리 추가로 이제 신용 대출까지 받았습니다. 네. 그런 사안에서 이제 법원은 이거는 일상 가사를
위한 채무가 아니다. 그리고 부부 공동생활에 기여한 채무도 아니다라고 해서 이 재산 분할에서 제외하였는데요. 네. 이게 사연으로 돌아가서 보면 이제 남편도 부인과 상의하지 않고 주식 투자를 했고 그 실패로 채무를 발생시켰고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면 사실 이제 같은 결론이 나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사연 주신 분은 음. 그 부분을 좀 입증해야 되겠네요. 자, 상의하지 않고 무리하게 채무를 발생시켰다는 부분, 이 부분을 잘 입증을 하셔서 네, 재산분할 채무에서 공제되도록 해야지 같이 책임을 지지 않게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아까 백 변호사님이 일상가사 채무는 같이 책임을 져야 된다. 결국에는 재산분할 대상에 들어가서 채무로 봐서 공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일상가사 채무는 어떤 거를 얘기하나요? 일상가사는 이제 부부 공동생활에서 필요한 통상의 가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이제 보통 흔히들 이제 생활비 당연히 들어가고요. 음, 자녀 양육비, 교육비, 뭐 주택 구입비, 네. 대출금 상환비, 뭐 임차 보증금으로 인해 생긴 비, 뭐 채무, 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일상가사 채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부부 공동생활에 필수적인 일로 발생했느냐 아니냐. 네, 네. 이제 이걸 가지고 판단할 수가 있겠네요. 네, 주식 투자로 인한 채무는 사실 그거와 성격이 조금 달라서 네. 이 부분에 대해 다툼이 있을 수 있고요. 또 가령 이런 판결도 있었습니다. 이제 부인이 개를 운영하다가 이제 실패해서 계금 채무가 발생했는데, 아, 네. 이런 경우 많이 있죠. 네, 주식 투자로 인한 채무하고 이제 계금 채무하고 그럼 어떻게 볼 거냐? 이제 법원에서는 이제 계금 채무를 일상가사 채무가 아니다. 이거는 사업상 필요에 의해서 부담한 채무다라고 해서 이제 공동 청산 대상이 아니라고 이제 판결을 했습니다. 네. 재산 분할에서 채무와 관련해서 이거를 포함시켜서 내가 책임져야 될지 여부는 이 부분이 지금 부부 공동생활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했느냐 아니냐 이거를 가지고 주장을 좀 해봐야 되겠군요. 네, 오늘 그 주식 투자와 관련해서 발생한 채무 이것을 배우자가 같이 책임져야 되느냐 이에 대한 내용을요 백수연 변호사님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변호사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는 내일 또 문을 엽니다. 끝곡 에어서플라이의 Lost in Love 들려드릴게요. 양소영이었습니다.